자, 그러면 이제 군정 시기를 볼게요. 먼저 이제 5.16 군사정변이라고 하는데, 보통 이제 그걸 혁명이라고 부르는 사람도 있고, 쿠데타라고 부르는 사람도 있는데, 대교과서나 통론에서는 이제 정변이라고 이제 하죠. 객관적인 어떤 용어를 빌려서요. 그 배경을 보면요. 일단 그 정치사회적 혼란, 그 다음에 장면 정권이 4.19 혁명 이후에 이제 사회혼란 및 무질서를 수습하지 못했고, 군대 위기 시기 같은 것이 등장했는데, 그 당시에 군대가 이제 70만 정도였다고 그래요. 그리고 군대 자체가 이제 유지비가 우리나라 자체 예산에서 나온 게 아니라 미국의 지원을 받고 이제 했는데, 미국이 입장할 때는 여기 군대를 이렇게 많이 유지할 필요 없다. 그래가지고 그 50만으로 감축하자. 그런 위견이 있었고, 물론 그때 50만 감축서도 이제 그대로 받아들이지 않고 한 60만 정도 감축이 됐어요. 10만 명 정도 감축이 되면, 근데 이제 10만 명 감축되면 어떤 문제점이 생기냐면, 사병수가 감축할 만큼 위에 있는 장교나 장군 수가 뭐예요? 감축이 되죠. 그러다 보니까 그거에 대해서 이제 불만도 있었겠죠. 군 내부에. 거기다 이제 6489생 같은 사람, 애들은 그 앞에 기수들은 전쟁 중에 많이 죽으니까 그게 승진이 많이 됐거든요. 근데 전쟁이 딱 끝나니까 이게 영관급 대령에서 딱 멈춘 거야. 거기다 강군한다니까 어떻게 되겠어요? 자기도 이제 번을 올라갈 수 있는 자기가 그만큼 티오 문제도 적겠죠. 그러니까 얘네들이 이제 뭘 내거냐면 기존에 이제 기성 장교들 장군들이 썩어 빠졌다 하면서 정풍 운동을 막 하고 하니까 이거에 대해서 이제 뭐냐면 그 위에 있는 사람들이 안 좋게 봤겠죠. 그러니까 이런 정풍 운동, 정군 운동을 차단을 시켰죠. 뭐 이런 것들 등등. 그래서 6489기생들이 이제 뭐냐면 그 진급 문제 이런 것들 진급 문제에 대해서 불평한 사람들이 일어났고, 거기다 약간 이제 아웃사이드였던 누구하고 또 결합된 거야? 박정희하고 결합이 된 거야. 예, 이 사람들이. 그 다음에 미국의 정책들 보면, 한국 등 제3, 4개국에 보다 안정되고 강력한 정권 장치를 원했는데, 보니까 장명 정권이 그 역할을 못하고 있는 거죠. 자, 이런 등등 해가지고, 5.16 군사 정변이 나왔다. 그래서 박정희와 김종필 648기생을 중심으로 갖고 있는데, 박정희는 648기생은 아니고요. 이 사람이 2기생이에요. 예. 그렇지만 그 주도했던, 병력을 동원했던 사람들이 김종필을 중심한 648기생이 한 해병대 병력에서 한 3,000명 정도 동원했다고 그래요. 그러면 이때 장면 정권이 강력하게 나가서 병력 그 3,000명도 안 되는 게 그 연대 병력밖에 안 되거든요. 그러면 적어도 몇 개 사단 빼와가지고 진압을 할 수 있었는데, 이게 쿠데타가 일어났다니까 장면이 무서워가지고 도망갔어, 장면이. 제대로 진압을 못했던 거죠. 예. 그래서 쉽게 정권을 장악할 수 있었죠. 그래서 이제, 일단 이제, 쿠데타에 성공한 후에, 그 당시 군사혁명위원회를 만들고, 이 군사혁명위원회를 다시 국가재건, 최고회의를 구성하죠. 명칭을 바뀌어서요. 그래서 군정을 실시했는데, 국가재건 최고회의는 실질적으로 총헌법적인 최고기관이에요. 예, 헌법에 명시되어 있지 않고 모든 법을 다 초월한 기관이죠. 그래서 입법, 행정, 사법 모든 권한을 가지고 있었다. 자, 그래서 한 2년 동안의 군정 정치가 있었는데요. 그 정치 그 내용을 보면 일단 민생 안정, 반공 강화, 민족 정기를 명분으로 강경 정치를 실시했고요. 그때 이제 국가재건 비상조치법, 반공법, 집회에 관한 임시조치법, 정치활동 정화법, 특수범죄 처벌특별법 이런 등등을 해서 반대 세력들을 탄압을 했다. 특히 이제 요게 네 것들 반공을 강조했다는 거. 일단 반공을 내서 어떤 자기 반대 세력들을 이제 제거했고, 특히 이제 미국부터 인정받으려고 했던 거죠. 그래갖고 이제 박정희가 쿠데타에 일으켰다니까 미국이 처음에 믿질 못했어. 왜냐면 이 사람이 자익 경력이 있잖아요, 예전에. 그러다 보니까 자신이 이제 공산주의자 아니라는 것을 보여주기 위해서 반공을 되게 강조했고, 그리고 반공을 매개로 해서 자기 반대파들, 야당 지도자들, 혁신계 세력들, 이런 세력들 다 제거를 시킨 거죠. 그래서 이제 구 정치인들 정치 활동을 금지시키고, 특히 혁신 세력들을 탄압을 하죠. 이들이. 그 다음에 이제 3.15 부정선거자를 의법 조치를 해요. 그러니까 이건 뭐냐면 장명 정권이 3.15 부정선거자들을 뭐냐면 철저하게 처벌했어야 되는데 넌 미운 쪽으로 했거든. 국민들이 불만이 많은 거야. 그래서 이것을 본보기로 해갖고 처벌하고, 특히 정치 깡패들 있죠. 이 정치 깡패들을 완전히 뭐냐면
처벌하죠. 그래가지고 그때 잡혀서 처형당한 사람도 있고, 그다음 거기다 이제 편말려갖고 난 깡패입니다 하면서 돌아다니면서, 그러니까 국민들 입장 볼 때는 상당히 통쾌하죠. 이런 걸 통해서 이제, 쿠데타에 대한 정당성을 마련하려고 했다. 그래서 이제 이런 것들 좀 기억을 해두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그때 이제 한국중앙정보부가 창설되죠. 오늘날 뭐예요? 국정원. 예전에 안기부라고 했던 그런 것들 이제 창설돼갖고 중요한 정보를 정부가 해서 독점해서 개인적인 정보를 정치에 이용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했고요. 그래서 이제 그 있고, 그다음 경제사회 정책이 있는데, 이 사람이 이제 집권하고 나서 제일 내렸던 경제개발이에요. 왜냐면 정치적인 어떤 정당성이 없더라도 경제개발은 이런 걸 통해서 자신의 어떤 정치적 정당성을 마련하려고 했죠. 예. 그래갖고 이제, 이 박정희가 집권할 때부터 뭐냐면 끝날 때까지 경제개발에 몰두했어요. 이 사람이. 자, 이 사람의 정책을 보면요. 관련 정책을 보면 농어촌 고리채 정리다. 왜 그 당시에는 농어촌에 고리가 많았어. 고리는 아시죠? 높은 이자. 그래서 농가가 파탄되고 그런 것들이 많았는데 그것을 이제 막고 그래서 연 2할 이상은 이자를 받지 못하도록 했어요. 예. 그 다음에 화폐기업, 그 다음에 농업협동종합법. 농업협동종합법은 이제 그 예전에 일제시대 때 만든 금융조합 있죠? 그걸 이제 좀 확대 개편해갖고 만든 건데, 이거는 이제 각 지역별 농업조합이 있어요. 농업을 만든 다음에 그 농업에 지역별 농업이 합쳐서 중앙회를 만들어요. 거기에서 이제 뭐냐면 그 각각 출자해서 중앙을 만들어가지고 거기 신용사업도 하고 그 다음에 이제 여러 가지 농산물도 갖다 팔고 그런 것들을 이제 기반을 만든 게 농업협동종합법이에요. 그래서 이것이 지금 농협 있죠, 농협 탄생의 어떤 배경이 된 법이죠. 예, 저도 이제 그 농협을 월급 통장을 받고 있거든요. 마이너스 통장도 그렇게 내고 있고. 그래서 원래는 이제 신규교사 들어왔을 때 연수할 때 농협 지원이 쫙 깔려 있더라고. 그거 하나 만들어서 어떻게 만들어가지고 어쩔 수 없이 지금 통장이 거긴데 제가 나중에 이제 여러분들 이제 그 주통장 만들 때 농협 쓰지 마세요. 안 좋아, 진짜. 제가 보니까 우리은행인가? 우리은행이 제일 좋아요. 예. 그래서 그 뭐 마이너스 통장도 받으면 뭐 이자도 높고 근데 왜 1%가 더 높더라고. 예. 대출 받으려도 이자 높고 예. 짜요 좀 농협이. 예. 하여튼 국민재건 국민운동 뭐 경제 5개년 계획 추진인데 5개년 개발은 이미 작년 정권 때 만들어 놓은 거예요. 그걸 이제 본격적으로 추진했는데 자 이런 것들을 했다. 화폐개혁인데 이 화폐개혁 별표 한 개 정도 쳐놓으세요. 올해 화폐개혁은 예전에 그 이승만 정권 때 2번 더 있었어요. 예. 그래갖고 이제 이승만 정권 때 이제 2번 있었고, 요때 화폐개혁은 3차 통화개혁, 3번째죠. 예. 그래갖고 그 화폐개혁을 이제 내용을 보면요. 자, 그 당시에 이제 박정희는 경제개발을 위해서 어떤 생각을 갖고 있었냐면, 2가지 원칙을 세웠어요. 하나가 뭐냐면, 재벌들은 제외한다. 이 사람이 예전에 출신이 사회주의 물을 좀 먹었기 때문에 재벌들을 별로 안 좋아했어요. 그래서 재벌들을 제거한다. 재벌 제외하고 나서 그 개혁을 한다. 두 번째로는 뭐냐면 외자보다는 국내 자금을 동원해가지고 한다. 이런 이제 경제개발 동원한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국내 자금을 동원해갖고 경제개발 이제 자금을 확보하려고 어떻게 이제 했냐면 그 당시 화폐 개혁을 한 거야. 어떤 식으로 화폐가 하냐면 예전에 이제 그 화폐 단위 한이었거든요. 네. 원래는 원이었다가 다시 한으로 곤쳤다가 요번에 다시 한에서 다시 원으로 곤쳐요. 그래서 그때 이제 단위를 너무 높게 단위해가지고 10대 1로 평가 잘하려고 예를 들어서 1,000원을 100원으로 바꿔주는 거야. 단위를 좀 낮춰가지고. 네. 근데 1,000원을 이렇게 주면 100원을 줘야 되는데 근데 문제는 그 100원을 주지 않고 70원을 주고 30원은 계좌를 만든 강제로 저축을 시켜. 그러니까 자기가 원하지 않았든 원하든 강제 저축을 시킨 거죠. 그러면 그 30원을 강제로 저축을 시켜가지고 그 30원을 뭐냐면 경제 개발의 동력으로 삼겠다. 자 이렇게 했는데 이걸 뭐라고 하냐면 봉쇄 개정이라고 하죠. 개정을 만들어 놓고 자기가 입주입을 못하게 하는 거야. 난리 나겠죠 지금 그랬으면. 자 그래서 이제 이런 식으로 해서 이제 했는데 문제는 아까 1,000원을 이제 해갖고 100원을 교환해줘야 되는데 70원만 줬잖아요. 그러니까 30%의 통화장이 그만큼 어떻게 할까요? 축소되죠. 총 통화장이. 그러니까
물가가 오르겠어요? 물가 떨어지겠어요? 물가 떨어지죠. 이 현상을 뭐라고 하냐면 디플레이션이야. 그 돈이 없는 거야, 돈이. 시중에. 그러니까 돈이 안 도니까 어떤 문제점이 나냐면 일단 유통과정에 경색이 나오고 돈이 안 되니까 기업 가동률이 어떻게 돼서 저하되죠. 자금을 구하지 못하니까 생산 위축을 하고 그래서 이런 등등 해가지고 문제점이 되게 많이 일어났어요. 그래갖고 이제 미국도 이제 이거 폐지해라. 예, 그 사람들 이게 무슨 사회주의 정책이냐. 그러니까 방공을 내세우면서 하는 짓은 빨갱이 짓하거든. 예, 자본주의 사회에서 도저히 있을 수 없는 일이죠. 예. 자, 그래서 결국에는 종전에 이제 국내 자본을 동원해갖고 경제 개발한다는 구상을 폐지하고 외자를 도입하고 하자는 방향으로 다 하게 된 거야. 그래서 이제 외자를 도입하는데 문제는 이것도 문제가 된 거죠. 왜냐면 그 당시에 그 대한민국은 가난한 농업 국가였어. 신용도가 완전 밑바닥이었죠. 그런 나라에 돈을 빌려주는 나라가 어디 있겠어? 금융기관이. 전혀 없겠죠. 그래서 두 가지 방법을 했는데 국가 차원에서는 이제 우리가 알다시피 그 베트남 전쟁이나 한일 국교화를 통해서 그 당시 돈을 받아들였고요. 외자들. 그 다음에 이제 민간 차원에서 금융자본에서 금융시장에서 그 세계 금융시장 뭐냐면 외자를 끌어들이기 위해서 누굴 내세웠냐면 재벌을 내세웠어요. 그래서 재벌들을 내세워갖고 금융시장에 가서 돈을 끌어오도록 했어. 공장을 유치하고. 그래서 원래 박정희가 재벌 별로 안 좋아했는데 그러니까 경제개발하다 보니까 재벌이 필요했던 거야. 그래서 부정축제처리법 얘기할 때 또 할 텐데 이게 어떻게 해서 뭐냐면 신의 한술 둬가지고 재벌들이 이게 기생해서 해갖고 그때 외자를 끌어들어갖고 살아남게 된 거죠. 예. 자, 하여튼 이런 것들 좀 기억을 해두시면 되고요. 그 다음 부정축제처리법도 한번 적으셔야죠. 이것도. 이 부정축제처리법은 원래 박정희 때 처음 만든 법은 아니에요. 이 법은. 그 이승만 때 그 장면 정권 때 처음 만든 거거든요. 그때 이제 이승만 정권이 무너지고 나서 국민들이 이제 그 제일 열받았던 사람이 뭐냐면 부패한 정치가들이 아니었어. 물론 부패한 정치가들이 열받았지만 제일 열받았던 사람이 누구냐면 그 부패한 정치가들에게 돈을 줬던 누구야? 경제인들. 그러니까 그 당시 재벌이라고 했던 그 당시 기업가에게 되게 뭐냐면 열이 받았던 거죠. 그래서 이 기업가들, 재벌들이 돈을 벌어가지고 그 당시 그 정치가들에 주고 그 정치가들이 또 이들 편의를 봐주고 정경유착이 되게 심했던 거야. 그래갖고 그때 장면 정권 때 이 사람들 처벌하자. 그래갖고 이제 여론에 떠밀려가지고 장면 정권이 부정축제처리법이라는 법을 만들었어요. 근데 요게 이 부정축제처리법의 문제점이 뭐냐면 헌금 액수를 가지고 얘기하는 게 아니라 자발적으로 정치연금을 낸 사람만 처벌하는 거야. 그러면 요게 또 문제가 되겠죠. 이때 자발성을 누가 입증해야 되겠죠? 정부가 입증해야 되겠죠? 근데 난 그 정치가 이제 기업인들 불러놓고 더 정치연금을 줬는데 자발적으로 줬지. 이렇게 하면 지금 똑같은 말을 하겠죠? 뭐 그룹 회장처럼 나는 자발적인 게 아니라 박근혜가 압력을 둬서 했다. 내가 무슨 힘이 있냐? 어쩔 수 없이 정치연금 준 거다. 이런 식으로 얘기할 뿐이면 이제 무죄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이게 실효성이 별로 없는 거야. 그러니까 이제 나중에 이제 그 군사 쿠데타가 일어나서 그 법을 개선을 냈어요. 어떤 식으로 얘기했냐면 절대 액수들 가지고. 그래서 특정한 예를 들어갖고 뭐 3천만 원 정도? 이 정도 주면 무조건 부정축제 처리법에 의해서 처벌받는 벌금 떼지고 징역형 받고. 그러니까 이제 재벌들이 난리 난 거지. 그래서 그때 이제 그거를 개선하기 위해서 정부가 딜을 했던 사람이 누구냐면 지금 삼성 회장이 이재용이죠. 예. 자, 그래서 이건희는 이미 갔고, 예, 병원에 누워있고, 그래서 이건희 아버지가 이제 이병철이라는 사람이 있어요. 이 사람이 나서서 이제 앞장선 거지. 그리고 그때 이제 만들어진 이제 경제단체가 그 정경련 있잖아요. 예. 정경련 만들고 나서 딜을 했는데, 어떤 식으로 이제 딜을 했냐면, 박정희하고 얘기를 했어. 우리가 처벌을 면하는 대신에 외자 끌어들이고, 그 다음에 공장을 지어주겠다. 그러니까 박정희도 처음에는 안 들어줬는데 이게 경제 개발하다 보니까 돈이 필요하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또 그 사람들 욕을 들어줘요. 그래가지고 이제 그 당시 이병철을 중심한 정경련들이 앞에 가갖고 외자 끌어들이고 그 다음에 공장 지어주고 나중에 일정 기간 동안 그거 돌린 다음에 정부한테 주겠다고 했는데 그 약속도 나중에 안 지켜주죠. 예. 그래서 흐지부지 된 거예요.
예. 그래서 이 부정축제처리법 같은 경우에는 일종의 정경유착을 차단하기 위해서 만든 법이었는데 오히려 정경유착을 더 심화된 그 법이 변질된 거죠. 그리고 나서 이제 정경력이 이때 과정에서 탄생하게 되고 정경력은 박정희 그다음에 뭐 그외 전두환 역대 정권의 정경유착의 어떤 산실이 된 거죠. 그리고 최근에 이제 최순실 게이트의 원인이 됐던 거죠. 그러니까 요게 이제 부정축제처리법이 최순실 게이트 해가지고 막 촛불 시위할 때 그때 나갔죠. 재작년에. 다 이유가 있었던 거예요. 예. 상당히 시사적인 부분이에요. 요거는 거기 다른 데 없어요. 푸셈도 없어. 푸셈도 부정축제처리법만 나와 있어. 그 배경 설명 같은 게 제가 관련된 책들을 찾아가지고 적어놨거든요. 그래서 이게 부정축제처리법은 원래 장명 때 만들었는데 다시 그 박정희 때 개정하고 그다가 또 딜 과정에 또 개정을 했어요. 그래서 흐지부지 됐다. 이렇게 좀 기억을 해두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 다음에 이제 민정 이양을 이제 이양하는 과정에서 또 개헌을 하죠. 그래서 대통령 중심제와 단원제 국회 헌법을 개헌해서 국민투표를 통해 개정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민주공화국을 만들어요. 아니, 공화국이 아니라 민주공화당을 박정희가 창설하죠. 그래서 민주당의 윤보선 대통령을 간신히 이기고 이제 1.5% 정도 차이가, 근데 20만 정도 표 차이로 이겼다고 그래요. 그래서 이제 있고 국회의원 선거에도 민주공화당이 승리했다. 물론 이제 강권을 동원했겠죠. 그 과정에서. 예. 그리고 이제 공화당의 정치자금 사건으로 해서 뭐 4대 위협 사건도 있어요. 그래서 이제 그 당시에 이제 중앙정보를 동원해갖고 뭐 새나라 자동차 사건, 박진코 사건, 증권파동, 워커힐 사건 등등 있는데 이것까지 애울 필요 없어. 그냥 뺐거든요. 예, 다룰 필요 없어가지고. 자, 하여튼 요 군정 부분은 시험 문제 나올 가능성이 좀 있어요. 예, 왜냐하면 이제 박근혜가 물러났으니까 그 예전에 박정희 정책에 대한 어떤 비판을 좀 자유롭게 문제 낼 수 있잖아요. 그래갖고 아마 반동 차원에서 반발 차원에서 낼 가능성이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이거 좀 봐두시고요. 자, 그러면 그 관련된 이제 기출 문제를 풀어볼게요. 150페이지 잠깐 펴볼게요. 예. 이게 8번 문제 같은데. 아, 150페이지가 아니라, 잠깐만요. 이게 몇 번이야? 일단은, 이게, 8번 문제 볼게요. 8번. 8번. 13년도 문제인데요. 자, 다음 조치에 대한 설명 옳은 것은 종전의 통화를 10분의 1을 한가하여 원 단위로 변경하는 법적 절차가 취해졌다. 비밀리에 개최된 최고회의는 재정위원회 제안 설명을 듣고 쭉쭉 있는데 이 최고회의가 있고 한을 원으로 개정한 거 제3차 통화개혁이죠. 요 관련된 내용인데 요거는 이제 어느 시대 때 있었어요? 박정희의 군정 시대 때 있었죠. 그래서 군정과 관련된 내용을 이제 쓰시면 될 것 같은데요. 요걸 이제 좀 보면 자, 경제 개발에 필요한 산업 자금을 확보하기 위해서 실시됐다. 예, 이거 맞죠? 그래서 주요 목적은 경제 개발을 위한 상업 자본 확보야. 예, 그래서 요거 쓰시면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이제 2번은 저유가 저금리 달러 가치 하락 현상이 나타난 번이 됐다. 요거는 언제 있었던 거냐면 이걸 이제 보통 3절 현상이라고 해요. 그래서 1980년에 전두환 대통령이 있었죠. 이 3절 현상은 이제 국내 정책보다는 국외적 요소 때문에 일어났는데 미국의 정책과 관련돼 있어요. 그때 이제 미국이 스태그플레이션 현상이 나는데 스태그플레이션은 어떤 현상이죠? 물가가 뛰면 되게 경기가 상승되는데 물가가 뛰는데도 불구하고 뭐냐면 경기가 하락돼 있었어. 예, 인플레이션하고 경기 불황이 같이 왔었거든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이제 해결하기 위해서 레이건노믹스를 이제 정책을 했어요. 그래갖고 그 정부 지출을 삭감하고 그리고 정부 규제를 완화한 동시에 소득세를 대폭 감소하고 그 다음에 플라자 합의를 거쳐서 달러의 고금리 정책을 계속 유지했죠. 그래서 이제 어느 정도 이 레이건노믹스가 그 실시한 결과 재료 수지가 불균형이 심화되고 재정 적자를 또 메꾸기 위해서 또 이자 부담이 증가되고 등등 했는데
이때 이제 고금리 정책 때문에, 달러의 고금리 정책 때문에, 우리나라의 달러가 높아지면 우리나라 수출이 잘 되겠어요? 뭐냐면 못 되겠어요. 상대 달러가 높아졌다는 거는, 환율의 입장을 볼 때는 달러에 기준한 거죠. 그 달러가 높다는 거는, 원화가 어떻게, 하락됐다는 거야. 그만큼 수출이 잘 되겠죠. 예. 그런 것들이 이제 영향을 줬다. 이런 것들 좀, 기억을 해 두시면 되고요. 그래서 이제 이런 내용들, 그 3조 영상들이 일어났다. 이런 것들 좀 기억을 해 두시면 될 것 같고, 그 다음에, 여기 좀 약간 3조 영상 중에 달러 가치 하락 욕했는데, 달러 가치 하락보다는 원화 가치 하락 욕해보는 거예요. 달러 가치가 상승돼서 원화 가치가 하락했다. 예. 이렇게 말을 해야 될 것 같은데, 일단 뭐 이렇게 하고 틀렸으니까. 3번, 브라운 각서 체결 계기로 해서 체결된 차관을 도입하고 실행했다. 자, 브라운 각서는 이제 뭐하고 관련된 거죠? 이거는 미국의 요청에 베트남 파병의 대가로 여러 가지 미국이 한국 정부에 줬던 것들을 적어놓은 행정각서를 브라운각서라고 하죠. 네, 이 브라운각서 이번에 시험 문제 나왔죠. 그 다음에 이제 석유파동으로 인플레이션이 발생하자 이해 대책을 발표했다. 요거는 이제 그 석유파동이 1973년하고 78년 두 차례 있었죠. 그래서 1차 석유파동, 2차 석유파동이 있는데 요때 이제 그는 석유파동과 관련이 없는 거예요. 그래갖고 요건 이제 뭐와 관련된 거냐면 그 당시 1차 석유파동이 일어나니까 물가 상승하고 원가 상승은 수출 차지 피주니까 박정희 정권이 환율평가 절하와 석유의 요금 인상을 단행했어요. 이건 이제 12.27 특별조치라고 하거든요. 예, 12.27 특별조치. 그와 관련된 내용이고요. 그 다음에 미국의 무상원조 증가한 대충자금을 관리하는 데 목적을 뒀다. 대충자금은 이제 그 박정희 군정 때가 아니라 이승만 정부 때 한 거죠. 그래갖고 미국의 인형 농산물을 한국에 무상 원조하고 대신에 미군법에 따라서 한국 정부가 대충자금을 조성하기 위해서 국내 미군의 유지비용, 미군 구입비용, 미국 무기 구입비용 이런 것들을 쓰게 됐다. 이 부분 나중에 설명할게요. 자, 그래서 미 군정 때 이제 그 박정희 때 군정 때 실시한 정책들은 그 통화 개혁이고요. 그 다음에 이 통화 개혁과 목적과 관련된 건 1번이죠. 답이. 자, 그 다음에 이제 그 관련된 문제를 또 풀어볼게요. 자, 총괄평가 154페이지 20번 문제 볼게요. 자, 다음 가와 나에 들어갈 말 써보고 기획의 정변을 일으킨 배경을 두 가지 말해보시오. 이거 니은의 경제적 부작용을 서술해보시오. 자, 1961년 5월 16일 박정희를 중심한 일부 군인들이 정변을 일으켜 정권을 장악했다. 이들은 전국에 비상계엄령을 선포하고 뭐를 구성하여 군정을 했을까요? 이때 이제 들어갈 방법은 그 가에 들어간 국가재건 재건 최고회의죠. 그 다음에 뒤에 이제 보면 나는 언론을 탄압하고 정치인들의 활동을 금지한 군사정부는 대통령 중시와 단일제 국회 헌법을 개정하고 나를 통해서 비밀리에 민주공화당을 창당했다. 요때 뭘 동원했냐면 그 나에 들어갈 것은 뭐냐면 중앙정보부죠. 예. 그래서 이 중앙정보부를 동원했다는 건 말도 안 되는 거야. 왜냐면 중앙정보 국가기관이잖아. 근데 자신이 이제 정당 만드는데 왜 중앙정보부를 동원해? 그 지금도 마찬가지. 그 박근혜가 요거 넘은 게 뭐냐면 그 정부 예산 국정원 예산 따가지고 그 와가지고 자기 사적인 용도 썼잖아요. 그거 똑같은 거야. 예. 자기 아버지 그대로 닮았죠. 예. 피는 못 속인다고. 자, 그 다음에 거기 정변 배경은 4.19 혁명 이후에 이어진 민간차의 평화통일 운동이나 장면 정권의 군비 축소 계획에 대한 일부 군인들 불만 이런 것들이 이제 연결시켜서 보시면 되고요. 경제개발 자금을 마련해서 통화개혁한 등 부작용. 자, 시중통화장이 급속하게 축소 디플레이션이 유발하여 유통과정의 경색을 일으켰고 기업 가동력 저하, 생산력 위축 같은 거 실패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 다음에 그 161페이지 31번 문제 볼까요?
자, 다음 박 교수의 강의 내용이다. 작성 방법에 따라서 답안을 작성해 보시오. 광명 공약이 있죠? 자, 여기 보면 이 나라의 사회의 모든 부패와 구악을 일소하고 태평한 국민 도의와 민족 정기를 다시 바로잡기 위해서 참신한 기풍을 진작시켰다. 그래서 이때 부정축제처리법을 실시한 목적을 쓰시오. 관련돼가지고 부정축제처리법은 뭐 때문에 만드신 거죠? 그 당시 이제 그 당시 이제 3.15 부정선거에 불법 정치자금을 제공했던 기업가를 처벌하기 위해서 만든 거죠. 그래서 있고, 박 교수는 이제 이렇게 박정희 군사정권 혁명규화 공약을 내걸고 개혁정치를 지향합니다. 관련법은 부정축제처리법입니다. 하고, 부정축제처리법은 장면정권 때 처음 실시한 법입니다. 농가 부채를 탕감하기 위해서 무슨 법을 이제 만들었냐면, 이거는 박정희 때 이제 만든 법인데, 농어촌 고지채 처리법이에요. 예, 그래서 농어촌 고지채 처리법은 연 이자를 2할 이상 못 받도록 한 거예요. 예, 연 이상 못 받도록 20%니까 고리예요, 이것도요. 예. 자, 그 다음에 나의 내용. 자, 그 당시 경제개발을 위해서 화폐 가치를 낮춘 화폐 개혁을 당했지만, 나 같은 부자용만 낳고 실패했습니다. 부자용 내용, 아까 제가 언급했던 내용들 쓰시면 되고, 부정축제처리법을 개정했죠. 원래 만들었던 걸 또 개정하고, 또 한 번 더 개정했는데, 완화한 내용은 뭐냐면, 벌가금을 직접 납부하는 대신에 국가 재건에 필요한 공장을 3년 내에 건설해 그 주식을 정부에게 내는 것을 대납한다. 이런 거야. 근데 실질적으로는 그렇게 공장을 건설하고 대납했냐, 나중에 공장을 바쳤냐, 그건 아니에요. 그냥 그대로 자신이 가졌어. 예. 그래서 하여튼 이런 것들 이제 같이 펴봤고요. 그 다음에 이제 뒤로 넘어가서 이제 다음 내용 들어가 볼게요. 자, 상공화국부터 육공화국까지 이렇게 볼게요. 시험 문제는 제 생각에 상공화국에 사공화국, 유신정권까지만 나오고 박정희 이후부터는 안 나올 것 같긴 해요. 예, 전두환이나 뭐 이렇게. 근데 모르겠어요. 그래서 지금 시대가 바뀌었으니까 그래 낼 수도 있을 것 같긴 한데. 자, 일단 이제 상공화국에서 이제 제일 문제 나왔던 게 두세 번 나왔던 한일협정이죠. 한일협정. 그래서 이제 한일 국교화 정상을 통했는데 이승만 때는 한일 국교화 논의는 있었어요. 근데 이승만이 이제 일본을 별로 안 좋아했어. 그래갖고 그 당시 이제 이승만이 이제 한일 협정 맺으려고 하니까 너희들이 35년 동안 우리 통치했던 걸 반성을 하고 해라. 그러니까 일본 정부가 거부를 했죠. 그러니까 이제 제대로 안 됐다가 그 당시 이제 다카키 마사오가 등장하니까 이제 예전에 또 일본 군인이었잖아요. 그래서 일본 인맥도 있고 미국의 권유 등등 해가지고 일단은 이제 한일 협정을 이제 하죠. 그 과정에서 이제 한일 국교화 정상화 논의가 일어났는데 배경을 보면 경제 개발을 하려고 하니까 돈이 필요하죠. 그러니까 이제 그 필요한 자금들을 모으려고 이제 했고 미국의 입장 올 때 여기 미국의 입장이 안 들어가 있는데. 미국은 그 당시 이제 소련이나 중국을 막기 위해서 그 당시 태평양 지역에서 그 당시 일본하고 한국과 미국 간에 삼각 동맹을 맺어가지고 막으려 했어요. 근데 한국하고 일본하고 그 당시 국교가 수립이 안 됐잖아. 사이도 별로 안 좋고. 그러면 그렇게 될 수가 없죠. 그래서 한국, 일본, 미국 간의 삼각 동맹 국권이 하기 위해서는 한국과 일본 간에 뭘 해야 돼? 국교를 먼저 맺어야 되겠죠. 그래서 이런 미국 측의 요구도 있었어요. 자, 협상 과정은 이제 비공개로 진행됐죠. 왜냐면 국민들이 그걸 별로 안 좋아했어. 예. 그래갖고 이제 그 당시 김종필이 원래 일본에 가갖고 오이라 외상을 만났어요. 그래서 그 당시 돈이 필요하니까 이제 너희들이 원하는 게 뭐냐? 돈이다. 그러면 돈을 거기다 적어놔라. 액수를. 그래갖고 김종필 오이라 메모를 작성해요. 주요 내용이 이제 재산 청구권이에요. 우리가 35년 동안 통치를 받았으니까 피해를 입었으니까 너네 배상해라. 결국에 이것이 이제 해결돼가지고 한일 기본조약 및 재협정을 조인하고 국회에 비준하죠. 요번에 시험 문제 나온 게 한일협정 또는 정확한 명칭 한일 기본협정 조약이죠. 예. 그래서 이제 이 한일 협정 내용을 보면요. 이 한일협정 명칭 쓰라고 하니까 어떤 분은 한일협정이 아니라 뭐냐면 한일 기본 조약이다. 이렇게 쓴 사람이 있는데
플레임을 써야 된다. 이렇게 주장하는 분들이 있어요. 근데 한일협정이나 한일기본조약이나 똑같은 말이에요. 플레임을 쓰면 정확한 거면 한일 양국 사이의 상호관계를 규정한 기본조약 이렇게 써야 돼. 그래서 근데 이렇게 쓰신 분들이 한 명도 없더라고요. 대개 보면 한일협정, 그 다음에 이제 그 한일기본조약. 근데 안타깝게도 한일협정까지 쓰면 되는데 한일협약 이렇게 쓰신 분들이 있다고. 이분은 거의 틀렸을 거예요, 제 생각에는. 예. 자, 협정 내용은 이제 보면요. 여기 중에 여러 가지가 있는데, 기본적인 이제 문제가 됐던 게 두 가지가 있어요. 예, 두 가지가. 자, 한국과 일본 사이에 맺어진 1910년 이전의 조약에 대해서 한국과 일본이 자국의 입장에서 임의적으로 해석할 수 있는 여지가 남는데, 이 구정에 보면, 제2조에 보면 이런 말이 있어요. 1910년 8월 22일 이전에 대한제국과 그 다음에 일본 사이에 체결된 조약들은 모두 이미 무효임을 확인한다. 이 내용이 있거든요. 그러면 우리한테 이게 되게 뭐냐면 각길 한국과 일본이 다르게 해석할 수 있는 여지가 있어. 뭐냐면 그 따옴표처럼 이미 무효이죠. 이것 때문에 그래요. 자, 여기 보면 1988년 그 1910년 8월 22일이 어떤 날이에요? 이게 어디 갔나 얘가? 아유. 뭐야, 국庆일이 며칠이죠? 8월 29일인가 27일인가? 나 까먹었네. 29일이죠. 여기가 이제 국庆일이고, 그때 이제 한일 병탄조약을 맺은 게 뭐냐면 22일이야. 그리고 이제 그 전에 이제 여러분이 1907년에 뭐 정미실조약 맺고, 1905년에 그 다음에 그 을사조약 맺고 등등 있었잖아요. 이렇게. 그러면서 이제 있는데, 요길 기점으로 해서 이미 무효했다. 이전의 조약은. 그러면 이제 한국 측에서는 어떻게 해석하냐면, 요 무효에 초점을 맞춰요. 그러니까 요길 기점으로 해서 이게 무효니까, 이걸 기반으로 해갖고 여기 35년 동안 통치받는 거 있죠? 35년 동안 당연히 무효가 되는 거죠. 근데 이에 대해서 일본 측은 그렇게 해석 안 해. 얘네들은 무효보다는 임의에 초점 맞춰요. 임의 무효. 얘네들 논리는 뭐냐면 여기까지는 합법적이야. 35년 동안 통치는 합법적이야. 근데 이제 뭐냐면 요때 이제 1985년 이게 1945년 8월 15일 그 다음에 이제 그 당시 이제 있고 그 다음에 샌프란시스코 강화에 있죠. 그런 것들. 이게 1951년인가 그럴 거예요. 그래가지고 요 두 개를 조약으로 해서 이미 앞에 있는 그 뭐냐면 그 조약들이 실효성이 상실됐다는 거야. 그래서 이미 실효성이 상실돼 무효화됐기 때문에 이미 이제 그 했다. 그러니까 일본의 논리는 뭐냐면 여기는 합법화됐지만 35년 동안 통치를 받았지만 그 합법이잖아. 이미 이 관련 조약들이 이미 뭐죠? 이미 무효가 된 거야. 이미 실효성을 상실됐기 때문에 무효가 됐다. 그러면 35년 동안의 통치는 뭐죠? 합법적이라는 거죠. 근데 우리나라는 요길 강조한 거죠. 요길 기점으로 해서 무효가 됐기 때문에 그 뒤에는 뭐냐면 당연히 35년 통치는 무효다. 자, 둘 간의 위견 차이가 생긴 거야. 그냥 이미자는 요걸 집어넣어서는 안 됐는데 일본 애들 이걸 계속 강조해갖고 일단 빨리 조약을 체결해서 이미자를 집어넣다가 이 해석을 문제에 둘러싸고 일본 정부는 지금까지도 뭘 주장하면 35년 동안의 통치는 합법적이다. 그러다 보니까 배상금을 주는 게 아니죠. 배상금은 자기가 잘못했기 때문에 주는 거잖아. 그렇기 때문에 배상금을 준 게 아니라 독립 축하금을 준 거죠. 예. 그래서 이런 식으로 이제 뭐냐면 강변을 하게 되는 거죠, 얘들이. 자, 그 다음에 그 식민지 시기에 일본으로부터 받은 피해에 대한 청구권 선고의 자금의 성격인데, 그래서 이제 이때는 뭐냐면 정부와 정부 간에 이미 이제 끝났기 때문에 개인이 이제 한국 정부가 알아서 해라. 우리는 이제 이때부터는 뭐냐면 정부한테 더 이제 그 한국 정부가 다 뭐 청구권 자금을 줬기 때문에 나머지 개인적인 문제들, 개인이 당했던 이런 배상금들은 한국 정부가 알아서 해야 된다. 자, 그러다 보니까 뭐 위안부 문제라든지 그 외에 뭐 탄광에 끌려가지고 고생해가지고 이제 뭐냐면 그 병에 걸린 사람들 있잖아요.
예. 이런 사람들에게 그 배상금을 일본 정부는 안 준다는 거야. 왜? 이미 이거 그 한일협정에서 한국 정부가 다 떠안기로 했다. 그래서 이런 식의 이제 조약을 맺은 거죠. 협정을 잘못 맺은 거야, 이거는. 예. 자, 그래서 이제 이렇게 이제 협정을 맺고, 그 다음에 국회에서 비준을 하려니까 당연히 반발하겠죠. 그래서 그 당시 고대 학생들 중심으로 해갖고 학생들 들고 일어난 거야. 그게 이제 뭐냐면 육삼항쟁이죠. 그래갖고 일제 침략과 식민지 사전의 배당 대신에 차관을 얻기 위해서는 굴욕적인 한일협정 회담이다. 해갖고 그때 또 이제 야당은 민중당이 결성하고 정부는 그 당시 위수정을 선포했는데 위수정은 뭐냐면 그 당시에 이제 그 계엄령을 아시죠? 계엄령은 이제 나라가 위기에 처했을 때 그 당시 이제 군대가 뭐냐면 민중들에서 총살할 수 있는 죽일 수 있는 권리를 갖는 게 계엄령이잖아요. 근데 계엄령은 좀 정치 부담도 크고 그 다음에 이제 뭐냐면 이렇게 계엄령하면 국회 비준을 받아야 돼. 나중에 책임 소재가 따라. 그러니까 행정명령으로 제일 좋은 게 위수정이에요. 그래서 육군부대가 일정한 곳에 주둔하면서 그 지역의 치안과 질서를 유지하는 데 동원되는 거야. 그러다 보면 이거는 국회 비준 없이 할 수 있거든요. 대통령령으로. 자, 그래갖고 이제 자주 박정희 시대 때, 전두환 시대 때 자주 울고 먹었던 게 위수정이에요. 군대 동원할 때. 자, 하여튼 위승을 선포하고 시를 진압을 하죠. 그리고 공안사건을 만들죠. 이게 제1차 인민혁명당 사건이에요. 이게 이제 예전 기출문제였는데 인혁당 사건이 나왔는데 인혁당 사건이 두 번 있었어요. 제1차 인혁당 사건과 나중에 유신 정권 반대한다고 해서 이걸 막기 위해서 제2차 인혁당 사건인데 인혁당이라는 사건은 조작된 사건이에요. 그래서 인민혁명당이라는 단체가 있고 이건 이제 가상의 단체인데 그 당시 인민혁명당이 그 국회로부터 자금을 받고 활동했다. 그래서 기소를 당했어. 그때 이제 걸려든 사람들이 기소를 했는데 이때 이제 검사들도 반발이 많았어요. 보니까 말도 안 된다. 너무 티난다. 그래갖고 그때 검사들이 뭐냐면 항명도 사건도 일어났고 재판까지 걸려서 거의 대부분 무죄 판결로 풀려났어. 근데 일단 여기가 중요한 게 이 공안 사건을 이끌어갖고 관심을 그쪽 뭐냐면 쏠리게 한 거죠. 예. 그래서 이제 이런 식으로 사건으로 뒤엎고 이제 물타기 형식으로 해도 넘어갔다. 그래서 이제 결국에는 이제 야당을 제외한 채 통과시켜 버렸죠. 협약을 비준을 받게 되는 사건이다. 이렇게 좀 기억을 해두시면 되고요. 우리가 이제 지금 감옥수에 있는 그 MB께서도 이 당시에는 그렇게 행동을 해갖고 앞장서갖고 또 감옥수에 한번 갔잖아. 그러니까 이 사람은 뭐냐면 두 번 간 거예요, 감옥수를. 예. 그래갖고 이제 MB 편할 거야 아마. 예전에 한번 갔다 왔으니까. 박근혜는 지금 처음 간 거고. 예. 자, 그래서 이제 이런 내용도 이제 같이 기억을 해두시면 되고. 자, 그 다음에 그 관련된 그 기출문제를 풀어볼게요. 자. 153페이지 몇 번 문제 보냐면 5번 문제 볼게요. 5번. 자, 다음과 같은 비판의 대상이 된 정부 정책에 대한 설명 옳은 것은 자, 여기 민족적 민주주의에 장려한다라는데 이게 유명한 이제 그 발표문이에요. 이게 뭐냐면 그 당시 한일협상을 맺어진다는 소문을 듣고 이 고려대생들이 중심에서 발표한 내용이거든요. 여기에서 비판하고 있는 민족적 민주주의는 1963년 대선 때 박정희 정권이 내세웠던 그거거든요. 그래서 우리 민족 속에 내재되는 어떤 사대주의, 신민주의, 봉건적 잔재를 청산하자. 이렇게 내거는데 거기 그렇게 내고놓고 일본과 조약 내용을 보니까 과거 문제에 대한 철저한 사과도 없고 배상금을 독립축하금이라는 이름으로 받는 걸 보고는 이 박정희 정권의 민족적 민주주의가 얼마나 허구적인가를 이제 폭로한 내용이죠. 그래서 그때 이제 공화당의 상징이 뭐야 항소였거든요. 항소상을 막 불태우고 막 이 민족적 민주주의 비판하는 내용도 올려놓고 이거는 뭐와 관련된 거예요? 한일 국교화 정상화, 한일협정 관련된 내용이죠. 자, 그래가지고 이제 일단 있는데 관련된 문제를 풀어보면 자, 그 당시 이제 정부는 이 정책에 대한 반대를 탄압하는 중 제1차 인민혁명당 사건을 일으켰죠. 예.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베트남전에서 미군 철수와 냉전체제 완화한 국제정세를 추진했다. 이거는 7.4 남북공동선언. 그 다음에 10월 유신 이런 거 관련된 거고. 그 다음에
국제협력의 대가로 한국은 미국으로부터 한국군의 현대화 계획을 위한 장비 제공을 약속받았다. 베트남 파병. 이미 요 구조 속에 요번에 기출문제 예문이 나왔죠. 요번에 거기 현대화 계획 부분. 그래서 기출문제 분석할 때 그 오답 부분 하나하나도 뭐냐면 꼭 기억을 해주세요. 예. 우리가 이제 돼지 먹을 때도 등심 안심만 먹는 게 아니잖아. 삼겹살도 먹고 곱창도 먹고 족발도 먹고 돼지머리도 먹잖아. 그래서 마찬가지로 이게 중요한 부분만 먹는 게 아니라 등심 안심만 먹는 게 아니라 곱창도 먹어야 돼. 씹어서. 그래야지 제대로 된 기출문제가 분석이 될 수 있다는 거죠. 자, 그 다음에 디귿을 보면 한일합동 및 그 이전에 한일 간의 모든 조약, 협정은 무효인가? 대한민국 인정한 한반도 유일한 합법정보임을 확인한다. 맞았죠? 예. 근데 여기에서 이제 빠진 문장이 있어. 제일 문제가 됐던 중에 무효가 중요한 게 아니죠. 이미 무효죠. 예. 그래서 이미자 때문에 뭐냐면 일본 애들이 이미 뭐냐면 예전 합법적이면 이미 실효성이 상실됐다.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해서 35년 동안 통치를 합리화시키잖아요. 예. 자, 하여튼 이 내용이 있어요. 그래서 기획과 리을 관련된 이제 답은 2번이 되겠죠. 예. 자, 그 다음에 이제 올해 나왔던 이제 문제를 이제 풀어볼게요. 잠깐만요. 이거는 브라운 각서 얘기하고 풀죠. 예. 자, 그 다음에 뒤에 넘어가서 베트남 파병을 이제 볼게요. 자, 베트남 파병은 이제 앞에 있는 이제 그 한일 국교안 정상, 한일협정과 이 베트남 파병을 바탕으로 해서 이 경제 자금을 만드는 걸로 유명하죠. 그래서 이제 배경을 보면 그 당시 이제 그 베트남 파병에 대한 대가로 한국군 장비의 현대화, 한국의 신규 차관 지원, 전쟁 과정에서 발생한 건설, 용역 같은 특수 요역 수요를 이제 확보하는 걸로 했는데 미국이 그것을 뭐냐면 인정해줬죠. 이게 무슨 각서예요? 브라운 각서죠. 비밀 각서, 행정 각서인데 이런 걸 바탕으로 해서 이제 베트남에 돈을 벌어가지고 경제 성장이 촉진됐다. 그래서 그때는 군인들뿐만 아니라 그 용역업체나 건설업체 그 직원도 많이 갔어요. 그 대표적인 국제시장에 나오는 그 주인공 있죠? 그래갖고 이제 건설업체에 가갖고 이제 거기에 돈도 모으고, 그 다음에 군대를 파견했는데, 아니 군대지, 그 용병이에요, 용병. 그래갖고 파견하면 미국 정부가 이제 그걸 달러로 주죠. 그럼 달러를 챙기고, 그걸 또 원화로 바꿔갖고 이제 군인들에게 봉급을 주고, 이런 식으로 이제 달러를 이제 뭐냐면 비축을 해놨죠. 예. 자, 대외적으로는 그 당시 미국이 베트남 전쟁에 개입한 건 여론이 되게 안 좋았어. 유럽에서 안 좋았고 영국, 프랑스도 사이가 그거에 대해서 미국 비난하고. 그러니까 미국만이 단독을 이제 베트남을 참가하니까 이게 모양새가 안 좋잖아요. 예. 그러니까 이제 여러 나라들이 같이 참여했고 세계 정의를 위해 같이 참여한다 모양새를 띄기 위해서는 좀 뭐냐면 다른 나라를 끌고 들어와야 되는데 유럽에 있는 국가들은 참여를 거부해. 그러니까 심지어 영국도 참여 안 해. 보통 미군이 참여할 때마다 항상 붙어있는 나라가 어떤 나라예요? 영국이죠. 근데 참여 안 해. 그래가지고 하다 보니까 이제 한국이 그래도 하겠다고 하니까 돈을 주면 참여하겠다니까 좋지. 그래갖고 이제 이걸 베트남 전쟁을 미국과 베트남 간의 전쟁이 아니라 미국을 중심으로 한 여러 국가들과 베트남 간의 어떤 국제전, 이게 세계의 평화에 위한 대의위한 정쟁이라는 걸 모사하기 위해서 한국군을 끌어들일 필요가 있었던 거죠. 그래서 이런 브라운 각서를 맺어서 한국에게 돈을 준 다음에 한국군을 이제 참여시키는 방식을 채택했다. 이렇게 좀 기억을 해두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래갖고 이제 그 한국군과 그다음 남베트남이죠. 하노이 법정을 체결해서 처음에는 비전투원 요원을 파견했다가 나중에는 전투 부대들 파견했죠. 그래서 인원 한 50만 정도 파견했다고 그래요. 주둔은 5만 명을 파견했지만 연인원을 이렇게 계산하면 50만 정도 파견했고 그냥 그 과정에서 한 5천 명에서 6천 명 정도 사망자가 발생을 했다고 하거든요. 자, 그때 이제 브라운 각서 내용을 보죠. 이 브라운 각서 이번에 시험문이 나왔죠. 그래서 한번 나올 줄 알았어. 그래서 내가 그 모의고사에도 냈더니 금방 내더라고 또. 그래서 이제 보면 자, 거기 브라운 각서는 그 당시 이제 그 한국과 미국 간에 맺어진 그 행정각서예요. 행정각서라는 건 뭐냐면 양국의 국회 비준을 받지 않고 그냥 정부와 행정부끼리만 맺는 그 각서인데 거기에 보면 추가 파병에 대한 비용은 미국 정부가 부담하고 한국군 육군의 17개 사단과 해병 1개 사단을 장비를 현대화한다. 이번에 시험 문제 나온 거죠. 현대화. 현대화한 건 뭘까 이거는? 현대화는 보통 그 당시에 그 한국 부대들은 미국의 원조에 의해서 운영했어요.
그 당시 국방비도 미국이 주고, 그 다음 탱크 장갑차도 미국이 주고, 비행기도 미국이 주고. 근데 그때 이제 받았던 탱크, 비행기, 뭐 장갑차들이 좀 수도 적을 뿐만 아니라 뭐냐면 예전에 6.25 전쟁 때 그대 썼던 거야. 그러니까 현대화할 필요가 있겠죠. 최신 장비도. 근데 미국이 더 이상 안 줘. 그 후에는. 그러니까 이제 최신 탱크와 비행기, 장갑차 이런 거 달라. 그래가지고 이제 했는데 이때 브라운 곽스에 따라서 그때 이제 탱크나 장갑차, 비행기 이런 것들 받아들였어요. 그래갖고 그때 이제 수기사 아시죠? 이 수기사 같은 기계화 부대도 만들고, 예. 지금 근데 이때 받은 탱크들은 거의 이제 폐기 처분됐고, 해병대에서만 좀 운영하고 있어요. 이제 해병대 탱크가 그때 받은 그 탱크도 운영하고 있다. 월남전 때 사용했던 탱크들. 그 다음에 베트남 주둔의 한국군에 의한 물자 용역은 한국에서 조달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그 베트남에 실시한 각종 구호나 건설 같은 것도 한국의 업자들을 참여시킨다. 등등등 이런 내용들을 구성이 돼 있었죠. 자, 그러면 관련된 이제 기출문제를 잠깐 풀어볼게요. 자, 몇 페이지 펴보시냐면요. 몇 페이지 펴보시면 요번에 나온 기출이 그 160페이지 11번 문제 볼게요. 자, 다음은 그 박정희 정권 시기 때 외교 문서다. 기획의 조약의 명칭과 니은에 들어갈 내용을 쓰시오. 자, 기획은 이제 한일협정 쓰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브라운 각서 보면 군사 원조 보면 거기에 이제 뭘 들어가요? 한국군의 현대화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예, 그래갖고 이제 그 내용인데 요거 제가 그대로 이제 기출문이 냈어요. 요번에. 근데 딱 나오더라고. 자, 그래서 한번 이제 관련된 그 총괄평가 문제를 찾아서 풀어볼게요. 자, 159페이지 펴보세요. (28번) 문제. 자, 다음 사례의 명칭을 쓰고 기획의 결정의 명분을 말해보시오. 그리고 기획을 통해 니은과 디귿 관련된 얻은 대가를 사회 전체의 내용을 고려해서 각각 한 가지 쓰시오. 이렇게거든요. 자, 본인은 대한민국 정부가 월남전선을 한국의 안전보장과 직결된 한국의 제2전선을 생각하고 있기에 때문에 대한민국이 그 같은 결정을 내린 것을 기하에 설명해 유의하겠습니다. 미국 정부는 월남에서 싸우고 있는 자유세계 군대에 대한 고도로 호가적인 기여를 다시 증가하는 대한민국 정부의 결정을 충심으로 환영합니다. 그래서 한국의 안전과 발전에 대한 우리의 공동이익을 비추어 미국은 한국 방위와 경제적 발전이 더욱 증진하기 위해서 다음 조치를 취할 요구가 있습니다 하면서 그 내용에 이게 전문이고요. 그 다음 교과서에 있는 내용은 군사원조, 경제원조는 그 강론 부분이에요. 예. 그럼 보면 요 사료의 명칭은 이번에 시험 문제에 나온 뭐죠? 브라운 각서죠. 브라운 각서. 예. 그 다음에 이제 있고, 그 다음에 이제 기획을 결정한 명분이 뭐냐? 기획을 결정한 명분이, 그 명분이 뭐겠어요? 그 명분이죠. 실제 이익보다 명분을 써야 돼요, 여기서는. 자, 그래갖고 이제 그 명분을 이제 보면, 6.25 전쟁을 도와준 우방을 보답하고 자유민주주의를 수호한다는 거죠. 근데 실제로 뭐 때문에 그런 거예요? 돈 때문에 들어간 거예요. 돈 때문에. 자, 그 다음에 대가는, 요번에 이제 시험 문제 나온 게 그대로 나왔죠. 한국방위, 뭐죠? 미국에서 국군의 현대화 장비를 도와주겠다. 그래서 최신 탱크, 비행기, 그 다음에 뭐 장갑차, 이런 것들을 주겠다는 거죠. 그 다음에 디귿의 대가는 경제 개발에 필요한 기술과 차가를 들어올 수 있도록 했다. 이런 내용들 적으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 다음에 이제 다시 내용에 들어가서 그 문제를 이제 풀어본 게 있는데 잠깐만, 그거 안 풀어봤네. 저기 한일협정과 관련된 총괄평가 문제 좀 풀고 넘어갈게요. 이걸 안 풀고 넘어가네요. 자, 총괄평가 149페이지 잠깐 펴보세요. 149페이지 10번 문제 볼게요. 자, 박정희 정부와 다음 같은 협정을 체결했던 경제적 목적을 서술해보고 이 협정 체결의 국제적 배경을 서술해보시오. 그리고
기역, 일본 정부 어떻게 해석하고 있는지 말해보고 협정에 의다 한 줄이내 쓰시오. 이렇게 했거든요. 자, 여기에서 이제 박정희 정권이 왜 이런 협정을 한일 협정을 맺은 이유가 뭐야? 경제 개발 자금을 확보하기 위해서 이렇게 쓰시면 되고, 그 다음에 그 국제적 배경은 이제 뭐라고 쓰려냐면, 그 다음에 미국 정부가 한국, 미국, 일본을 묶어서 집단 안보 체제 구상했기 때문에 이렇게 쓰시면 되죠. 그 다음에 일본 측의 이제 해석은 어떻게 해석했죠? 일본은 한국병합의 조약이 당시엔 합법적이었지만 대한민국 정부 수입 이외에는 이미 무효가 됐다. 실효성이 상실됐다. 이런 식으로 해석을 했죠. 자, 그 다음에 한일협정 의의는 그다음 한일 국교제를 통해서 두 나라 간의 인적 물적 교류가 활성화 계기가 되었다. 이렇게 쓰시면 돼요. 자, 그래서 이제 있고 그 다음에 이제 내용 또 들어갈게요. 자, 그 당시에 이제 68년에 한반도 긴장이 고조됐는데, 잘 알려지겠지만 이제 1.1 사태가 있죠. 그 당시 김신조를 일당을 비롯한 무장 게릴라들이 청와대를 공격했죠. 그래서 거의 31명이 침투되고 일본은 도망갔지만 그때 이제 김신조는 생포하고 나머지는 다 사살하고 했는데, 요 때문에 이제 뭐가 창설됐냐면 지금도 하고 있는 예비군 있죠. 예비군이 창설된 거죠. 예, 그래갖고 있고. 그 다음에 그 미국 정찰 군함이었던 푸에플로 납부 사건이나 그 원산 부근에 그때 이제 정찰이었던 푸에플로가 있었는데 그때 북한군이 이제 동원되고 해군이 동원해서 그걸 납치를 했어요. 그때 미국 열받아가지고 항공모함까지 이제 동원해서 이제 윽박지는 거죠. 근데 이제 그 북한이 이제 이 사람 좀 배팅을 했는데 한번 해라. 결국에는 그 뭐냐면 협상을 해가지고 그 승무원은 다 돌아갔어요. 근데 푸에플로는 계속 남았죠. 어디에 있어요 지금? 대동강에 있었고 전쟁 기념 기념 박물관을 만들어놨어. 거기 들어가서 나중에 이제 통일되고 아니면 평양 갈 때 한번 가보세요. 한번 거기 대동강이 있어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울진 삼천 무장공비 침투 사건이 있었죠. 그때 그 유명한 이승복 어린이께서는 지금 살아있었으면 50대 좀 60대 좀 됐을 거죠. 그래서 나는 공산당이 싫어요 하면서 이제 이렇게 하다가 죽었잖아요. 예. 그래서 하여튼 이게 있는데 이런 긴장을 매개로 하고 삼성개헌을 하죠. 그때 이제 삼성개헌의 주요 내용은 뭐냐면 이때 이제 그 장기 집권이 가능하도록 헌법에 삼선 금지 있는데 이걸 푸는 내용이야. 그래서 헌법 규정을 삼선이 가능하도록 개정을 한 거죠. 그래갖고 이렇게 하니까 그 당시 이제 그 박정희가 뭐라고 얘기를 했냐면 나는 이걸 통해서 대통령 되려고 하는 거 아니다. 나는 물러나겠다. 이 개헌을 통해서 대통령 된 것이 아니라 후대 우리나라 안정을 위해서는 뭔가 좀 더 정치 안정을 위해서 삼선 개헌이 필요하다. 이렇게 해놓고는 실제로 삼선 개헌하고 나서 자기가 대통령 선거에 나갔죠. 그래갖고 이제 그때 유신헌법 이전이죠. 바로 직전에 누구하고 이제 싸웠냐면 그때 이제 김대중하고 나왔어. 신민당 쪽에. 그래갖고 이제 김대중하고 이제 박정희 했는데 그때 김대중하고 박정희 할 때 박정희가 간신히 이겼어요. 진짜. 몇 끗 차이로. 그것도 간권 선거를 동원하고 이겼기 때문에 실제로 공정하게 했으면 1971년 내용인데 김대중이 이겼겠죠. 그러니까 이제 박정희가 다음에 대통령 선거하면 누가 이길 거 생각한 거야? 박정희가 이길 거 김대중이 이길 거 생각하니까 안 되겠다 해서 직선제 폐지하고 유신헌법 넘어가고 그 당시 김대중을 납치해갖고 동해안에 갖다 버리려고 했죠. 근데 이게 나중에 미국의 일본 정부에서 알게 되니까 미국에서 이제 연락하고 그 박정희를 뜯어 말렸죠. 그러면 안 된다. 그러니까 미국의 입장 볼 때는 그 완전한 민주국가를 원하지도 않았지만 그렇다고 독재국가를 원하는 건 아니었거든. 겉으로는 민주주의 시스템을 보이기 위해서는 그 야당의 존재가 필요했기 때문에 또 국민들 반발도 있고 간신히 말리니까 동해안에 떨어뜨리다가 안 돼가지고 다시 돌아와서 뭐냐면 일본에 납치했던 김대중을 자기 그 집 앞에 떨어뜨렸죠. 고문 좀 하고. 예. 그래서 그 유명한 김대중 납치 사건이 이제 그때 이제 벌어졌는데 하여튼 이 삼성개혁을 이제 민주는 공화당 중심으로 해서 그 야당 의원을 피워가지고 변칙 통과해서 국민투표로 확정했다는 거. 결국에 이걸 통해서 또 대통령이 됐죠. 예. 그 다음에 7.4남북 공동선언 볼게요. 자, 이 7.4남북 공동선언은 나올 가능성이 좀 있어. 요번에 이제 김정은하고 이제 그 문재인 대통령이 그 판문점 선언을 했잖아요. 그래서 지금 뭐 남북 간의 어떤 그런 회담 같은 것들, 남북 대화 내용들이 나올 가능성이 있었어요.
그래서 예전에 나왔던 게 이제 7.4 남북 공동선언인데 그 외에도 중요한 선언들이 되게 많아요. 그래갖고 이제 박정희 정부 때 뭐 정부 때 파이오 평화통일 구상선언도 있고, 그다음 6.23 평화통일선언도 있고요. 그다음에 또 노태우 정부 때 이제 유명했던 7.7 특별선언 있죠? 이런 것도 있고, 남북 기본 합의서도 있고 등등 있는데, 요걸 제가 이제 가끔씩 좀 뺐어요. 근데 공부를 해두실 필요는 있어. 근데 이게 평화통일한 부분이, 그 남북협상 부분이 시험 문제에 나올 가능성이 있는데, 이게 좀 예민한 게, 요 부분이 역사과가 아니라 윤리과예요. 윤리에서 다루고 있거든요. 그래서 윤리 문제에서는 많이 나오는데, 역사과 문제에서는 지금까지 7.4 남북공동선언밖에 안 나왔어요. 예. 그래서 하여튼 7.4 남북공동선언을 좀 파악을 해두시고, 그 다음에 이제 여러분들 그 합격자 서브노트 아시죠? 경기도. 그 합격자 서브노트 보면 거기 개정판 말고요. 본판, 원판에는 그 뭐냐면 통일한 내용들이 다 있거든요. 그거 좀 봐주세요. 그분이 이제 그 경기도 서브노트를 만들 때, 제가 아는 분이거든요. 그분이 이제 말 듣기로는 이제 그걸 이제 논문책들을 다 뺏겨가지고 정리를 했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뿌듯하게 자기가 요거는 되게 정리 잘 해놨다고 자랑을 한 적이 있어. 그래가지고 한번 요것도 자세히 공부해두면 나올 수 있을 것 같아. 허들 찌르는 문제. 7.4 남북공동선언을 쉽게 내면 낼 수 있겠는데, 그 뭐냐면 좀 어렵게 내면 우리가 모르는 그 다른 부분에 낼 수 있겠죠? 예. 자, 하여튼 여기에서는 일단은 7.4 남북공동선언만 한번 다루기로 해보죠. 자, 7.4 남북공동선언의 이제 배경을 보면요. 이게 1972년에 했는데, 자, 1970년에 들어서 미소 간의 하해 기운이 일어나죠. 대탕트라는 하해 기운이 있어 동서지형의 평화공존이 분위기가 형성돼요. 그래서 미국과 이제 중국의 국교를 수립을 하고, 물론 뒤의 얘기지만, 1978년 얘기지만, 이거 닉슨 독트린을 이제 선언하고, 그리고 주한미국이 감축하게 돼요. 그래서 주한미군이 원래 이제 그 5만 명이었는데, 그때 2사단인가 8사단인가 철수가 돼요. 그래서 한 4만 명 정도 이렇게 철수가 됐죠. 그러다 보니까 이제 북한이나 남한이나 위기의식을 느낀 거야. 왜냐하면 북한과 남한 정권이 예전에 소련과 미국과의 대립구도 안에서 이제 살아남았는데, 이게 서로 이제 미국과 소련이 친해지려니까 이게 못마땅한 거지. 그러니까 잘못하면 이제 남한이나 북한이나 이거 뭐냐면 이쪽 소련과 미국부터 지원 못 받겠다, 그런 생각을 들게 된 거죠. 그래서 이제 좀 더 뭐랄까 다른 정치 돌파구가 필요했던 거죠. 자, 거기에다가 이제 여기에 보면 여기 빠진 게 있는데, 그 당시 이제 박정희가 요거 좀 적어 놓으세요. 지분으로 빠졌는데, 자, 여기 있네요. 잠깐만요. 요게 이제 좀 약간 편집이 잘못됐는데, 배경을 점이 아니라 그 위로 올리세요. 예. 그래서 그 당시 이제 박정희가 이제 평화통일 구상을 발표하면서 북한에 대한 무력 행사 포기를 요구하고, 이제는 예전에는 이제 북진통일론 이렇게 주장을 했는데, 이제 체제 경쟁을 하자. 그래가지고 남북 간 개발을 통한 경제 체제 경쟁을 하자고 이렇게 얘기를 하죠. 그래갖고 이때는 나름대로 이제 박정희가 자신감을 갖게 돼요. 왜냐하면 60년대 초중반까지는 북한이 우리보다 경쟁이 앞서갔거든요. 근데 70년 넘어가면서 비등하게 돼. 이때부터 조금씩 앞서가기 시작하면서. 그래서 이제 경제를 통한 체제 개발을 하자. 체제 경쟁을 하자. 이런 식으로 이제 제의를 하죠. 그래서 이제 공동성명 과정을 보면요. 평양과 서울에서 남북 접시자회담을 개최하고 별도의 비밀 그때 접촉을 가졌고요. 그때 이후락이 이제 평양을 방문하고, 그 다음에 원래 김영주가 이제 가려고 했는데 북한의 박영춘이 서울에 방문해서 남북 관계 개선과 통일 문제에 대해서 합의 내용을 서명하죠. 그리고 1972년 7월 4일 날 남북한이 동시에 7.4 남북 공동선언을 하죠. 그래서 이 7.4 남북 공동선언 내용을 보면요. 거기에 자주, 평화, 민족 대단결 3대 원칙을 내거죠. 그래서 외세에 의존하거나 외세에 간섭 없이 자주적이고 평화주고 민족 대단결 3대 원칙을 내걸었고, 그 다음에 남북조절위원회를 설치하죠. 실무기관으로서 남북조절위원회를 설치했다. 이게 예전에 시험문이 나왔죠. 통일문제에 협의한 공식 대학기구로서 남북조절위원회가 설치됐고요. 그렇지만 이제 결과는 끝말이 안 좋았죠. 일단 이 남북 당국들이 7.4 공동선언을 정치적 이용을 해요. 그래갖고 이제 남한은
먼저 통일을 위해서는 강력한 대통령제가 필요하다. 그래서 남한은 유신 독재체제를 강화시키고 북한은 사회주의 헌법을 방파하죠. 그래서 이제 그 국가 주석지를 이제 설치한 등 김일성의 권력을 강화시키는 데 이용했다. 결국에는 이제 이것은 세 차례만 남북조절위원회가 구성되고 왔다 갔다 하다가 나중에 깨지게 돼요. 그래서 도량을 탑을 건너가는데 하여튼 이 7.4 남북공동선언은 남한과 북한의 정권들이 그 적대적 공생관계를 어떻게 이용했는가 이런 것들을 잘 보여주는 대표적인 사례였다. 이런 좀 기억을 해두시고 그래서 남북조절위원회와 그 7.4 남북공동선언의 결과 부분이 예전에 시험문에 나왔어요. 그래서 그거 암기해 두세요. 그러면 관련된 내용을 이제 좀 볼게요. 157페이지 펴보세요. 157페이지. 기출문제 157페이지. 6번 문제 볼까요? 6번 문제. 자, 다음 내용을 추진하기 위해 설치한 기구의 명칭을 쓰고 이 내용이 발표된 직후에 남한과 북한에 유사하게 진행된 정치 변화를 각각 한 줄 이내 쓰시오. 이거는 7.4 남북공동선언이죠. 그래서 그 기구는 이제 그 7.4 남북공동선언의 실무적 기구는 그 아까 이제 언급했던 뭐예요? 그 당시 남북조절위원회 이렇게 쓰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이제 거기에 이제 남한과 북한이 이걸 어떻게 이제 그 이용했냐? 남한 같은 경우 유신체제를 이제 형성하여 박정희 독재 정권을 강화시켰고요. 그 다음에 북한은 절대주의 국가 주석 권한을 담은 사회주의헌법을 반포해서 김일성 독재체제를 강화하고 사회주의체제를 공식화시켰다. 이렇게 쓰시면 돼요. 예. 그리고 이제 여기에서 북한사와 관련된 내용인데 한국 근현대사 교과서나 한국사 교과서에 보면 북한사 내용이 좀 있어요. 북한의 역사. 그래서 근데 제가 북한의 역사는 지금까지 기출문제 나온 게 요거 하나밖에 없어요. 예. 그래서 이제 7.4 남북공동선언 이후에 북한의 정치사 관련돼서 하나 나왔기 때문에 이거 하나 때문에 북한사를 공부하기, 북한의 역사를 공부하기 좀 그런 것 같아. 나올 것 같지 않고 그래갖고 가감을 뺐어요. 근데 제가 이제 그 심화 강의 교재가 있어요. 그 근현대사 심화 강의 교재에는 북한사를 잘 정리해놨거든요. 그래서 혹시 관심 있는 분들은 그 내용을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예. 자, 그러면 관련된 총괄평가 문제를 풀어볼게요. 146페이지 펴보세요. 자, 146페이지 2번 문제 볼까요? 146페이지 2번 문제. 자, 146페이지 2번 문제는 지금까지 이제 남북한의 그 내용들, 남북대화 관련된 내용들을 좀 정리해봤어요. 통일론이나 이런 것들을. 그래서 이제 좀 보면 다음 글을 보고 나서 물음에 답하시오. 그래서 이승만의 진보당 통일론 탄압 있죠. 그래갖고 이제 기획과 니은의 이제 구체적인 내용을 쓰면 기획의 내용은 자 남북 간 총선군의 평화 통일을 주장했고요. 그 다음에 그때 이제 박정희 정권 때 8.15 평화 통일 구상 선언이 있어요. 1970년. 아까 지금 언급했던 것이 남북 간의 무력 대결 지향과 선의의 경쟁, 무력 대결보다는 남북 체제 경쟁을 지했다. 예, 이런 것들 쓰시면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디귿에 선언된 국제 배경을 쓰고 디귿의 선언의 기본 원칙을 쓰시오. 그리고 디귿 내용을 추진하기 위해 설치한 기구를 쓰시오. 있거든요. 자, 국제적 배경은 1970년대 들어와. 그 당시 이제 미소 간의 하해 기운이 동서 진영의 평화 공정 분위기가 형성됐다는 거. 그 다음에 기본 원칙은 자주평화, 민족 대단결. 그 다음에 협의기구는 남북조절위원회 이렇게 쓰시면 되고요. 노태우 정권 때 이제 가선언이 유명하죠. 이게 무슨 선언이에요? 7.7 특별선언이야. 그래갖고 이 7.7 특별선언이 북한을 같은 민족으로 포용한다. 그래서 이게 북방정책의 시발점이 돼요. 그래서 노태우 정권 때는 그때 이제 우리가 이제 했던 공산권 국가들 있죠? 소련, 중국, 동유럽 국가들하고 외교 관계를 맺게 돼요. 예. 그리고 그때 이제 뭐냐면 유엔에 가입을 하지 못했어요. 남북한이. 왜냐하면 남북한이 가입을 하면 각각의 그 5개 국가들이 비토권을 행사하는 거야. 그러다 보면 가입 못했는데 이때 가입을 했어. 예. 그때가 제가 고등학교 1학년 때인가? 2학년 때인가? 1991년, 92년인데 그때 유엔에 가입한 거 보려고 역사적 순간을 보려고 그때 날밤을 꼬박 새워가지고 본 적 있어. 예.
그래서 그날 나가고 학교 가서 맨날 잠만 잤던 기억이 나는데, 하여튼, 그 다음에 이제 한민족 공동체 통일마 1989년 자주평화 민족 통일의 3대 원칙을 제시했고요. 그 다음에 남북 기본서 합의서가 1991년에 했죠. 그 남북 그 합의서 기본서 내용을 보면 이것도 이제 윤리교과서는 되게 강조되고 있는데 그 내용을 이제 보면요. 그 당시에 이제 그 상호 체제의 인정 및 존중, 내부 문제의 분갈성, 정전 상태에서 평화 상태 전환, 무력의 불사용이 무력 침략 포기, 대입되는 위견이나 분쟁의 평화적 해결 등등을 이제 내걸었고요. 그 다음에 이제 가에 들어갈 77 남북 선언, 나에 들어갈 건 뭘까요? 한반도 비핵화 선언이에요. 한반도 비핵화 선언 좀 외워두세요. 이거는 요번에 시사 문제와 연결돼 있죠. 그래갖고 그때 이제 1992년인데 핵무기 실험, 생산, 접수 등 사용 금지하고 핵에너지의 평화적 이용을 했는데 이게 이제 김영삼 정권 때 들어오면서 안 됐죠. NPT를 탈퇴했잖아요. 그래서 북한 정권이 그래갖고 이제 했는데 일단 이거는 지금 판문점 선언하고 연결되기 때문에 그 나에 들어가는 한반도 비핵화 선언 그거 안개해 주시는 게 좋을 것 같아. 아마 내려면 이거 낼 수도 있어. 네, 제 생각에는. 자, 그 다음에 몇 페이지를 또 보시냐면 이게 뭐하고 적어놓은 거야? 4번 문제인가? 4번 문제네요. 예. 거기 이제 그 내용을 볼게요. 147페이지 4번 문제. 자, 다음 공동선명의 국제적 배경과 역사적 의미를 각각 써보고 이 선언 이외에 북한에 제정한 사회주의 헌법의 주요 내용을 두 가지 쓰시오. 이렇게 했거든요. 이건 7.4 남북공동선언인데요. 자, 국제적 배경 아까 얘기했죠. 역사적 의미는 대결이 아니라 의미 있는 통일의 원칙을 도출했다. 사회주의 헌법 같은 경우에는 이제 주체사상과 3대 혁명의 명문화, 국가 주석제를 도입해서 김일성의 지휘와 역할을 헌법에 명명했고 지금도 국가 주석제는 공석이에요. 네, 지금 김일성 있고 그래서 주로 이제 김정은이나 그 다음에 그 누구죠? 김정은 전에 누가 있었지? 김정일 이름도 까먹었네 이제. 네, 그래서 이 사람은 국방위원회 주석이라는 이름으로 이제 지금 통치하고 있죠. 예. 그래서 이제 이렇게 해서 이제 한번 풀어봤고 좀 쉬었다가 그 유신헌법 내용에 들어가 볼게요.